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정치권에서 제일 관심거리가 될 만한 뉴스가 국민의힘 일종의 이제 컷오프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예비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일단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와 관련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보죠. 이후에 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요. 예. 우선은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았다. 일단 뭐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네. 공개를 안 했으니까요. 네, 공개 안 됐습니다. 뭐 중간 지키가 뭐 유출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반발도 있고 상당히 처리되는 과정도 좀 시끄러웠다. 그 이야기는 우여곡절, 점입가경이라는 이야기를 첩첩산중 이런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우선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천하람의 뭐 다른 후보들은 대체로 예상이 됐던 것이고 천하람 후보가 이제 포함이 된 것도 예상 가능했습니다만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큰 돌풍, 영향 또 상당히 또 이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는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재소환됐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은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상에 이 명언처럼 남아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리가 사라져도 여론은 남아있다. 네네. 이준석 전 대표의 자리는 사라졌죠. 당원권 정지가 됐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자의 약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이 그 해결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으면서 사실 젊은 층에 그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 그런 당원들이 천하람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 가능할 것 같고 또 한측으로는 이른바 이제 윤심파리와 관련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하는 좀 거부감이나 뭐 역풍이 조금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4명을 보면은 다 진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구도였지 않습니까? 김기현, 안철수 양자구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소위 말하는 윤심 논란 너무하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쪽으로 표심이 쏠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특히 천하람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이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력화되고 나서 뭐 갈 길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전화 받아가지고 뭐 내가 이거 투표라고 할까요?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거 커뮤니티에 막 인증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그런 걸 보면은 조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앙에서 찍어 누르는 조직화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조직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화된 표심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황교안 후보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옛날 대표했고 뭐 황교안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비난의 어떤 뭐 이 소재처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유튜버 이렇게 언론이 부르는 이것은 이제 구독자들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취해 있는 그런 지지층의 경우에는 또 이것이 황교안 후보가 스스로 막 조직하고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어떤 덩어리로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나머지 떨어진 두 사람은 윤상현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4명이 이렇게 된 거는 어느 정도 뭐 예상 가능했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순위가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좀 취재를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요? 저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죠. 오히려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봐도 시사야의 앵커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모른다는 게 이상한 것이고. 좀 알려주시죠. 제가 좀 더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입수됐겠지만 그걸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역시 명 앵커라고 봐야 되겠죠. 신뢰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꼭 알아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큰일 나는데. 자,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 통과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8명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이렇게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이게 이른바 친윤계 현역 의원 3명이 모조리 떨어졌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인지도도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친윤이 별로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우리 김성환 앵커도 말씀하셨던 그런 윤심팔이라는 거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특징 중에 하나는 고정표가 있고 또 구분이 되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성격이 구분되는데 김기현 의원이 명확히 김장연대라는 성격이 있었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만희, 이용, 박성중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곳으로 인식이 되는 인물들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알만한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당원이 한 84만 명 정도 된다면 과연 이들이 이른바 친윤 인사들인가 아닌가 알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민영삼 같은 인물은 상당히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TV 조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민영삼? 김영삼 아니고 민영삼이지.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도 북한 이슈 등장하면 태영호예요. 네. 뭐 인지도는 이게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른바 그냥 대통령과 가깝다. 이것만으로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계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 이기인 후보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청년 최고위원 진출자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또 허나 의원 이런 인물들은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있지만 스스로도 상당히 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방송 활동이든지. 그래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여서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윤이 완전히 무슨 폭삭 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조수진 또 김병민 가끔 우리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김병민 비대위원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글쎄 이제 한 뭐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친 이준석계로 분류함이 마땅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친윤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경우 그렇다 보면 친윤도 완전히 전원 탈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워낙 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최고위원 진출자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렇게 4명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청년 최고. 청년 최고위원요. 김 대표님과 말씀해 주시죠.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지도였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친 이준석계 후보들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아니라 요거는 조직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지방선거를 우리가 만약에 치른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도지사 후보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면 시장 후보, 이 시의원 후보, 이 도의원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으로 김성환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서울시장 김성환 지지하는 사람은 그 밑에 김민아, 배종찬 이렇게 쭉 찍어라. 이렇게 선거운동하잖아요. 이게 주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 이제 이번에 이준석계 이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준석 좋아하면 천하람,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렇게 지지한다고 해라. 이렇게 선거운동했는데 반면 이제 이 심정상 나는 친윤이야라고 생각하는 나는 소위 말하는 김기현 후보의 지지층이야라고 생각하는 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누구 뽑아야 되느냐 이게 기준이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분명하죠. 앞서 말씀하신 이용, 박성준, 이만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캠프에서도 주요 역할을 했고 자기들도 이제 이 주장할 때 이제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나 아주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는데 일반적인 당원들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기준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다 이제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인지도가 아니라 충성도를 기준으로 지금 찐윤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던 뭐 소위 말하는 이 언론에서 말하는 윤핵관
들의 이제 1차적인 어떤 패배인 것인데 근데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가 그럼 위기인 것이냐 이렇지는 않겠죠. 본선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그 교통정리나 가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그 당원 구성 비율이 공개가 됐어요. 네. 이번에는 뭐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민심도 한 30%가 작용한다거나 20%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도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원 투표 100%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선거인단 규모가 84만 명인데 영남권 비중이 50%에서 39%로 줄고 수도권 선거인단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네. 37% 된다고 하고요. 2040 당원 비중이 20대에서 40대 당원 비중이 32.4%로 상대만이 높아졌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전에 전당대회 때하고는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 뭐 언론에서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김성환 의원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가끔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딱딱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뭐 분석의 품질 자체는 뭐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M여중 지난 대선 때는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는 M 여수가 결정을 한다. MZ세대 여성 수도권 틀렸습니까?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 이준석계가 약진을 하고 또 이른바 친윤을 강조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별로 그렇게 정치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것이 수도권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흥미로운 제가 말씀드리면 20대, 30대, 40대가 32.4%의 많아진 비중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수도권이 많아졌다는 것이 호남입니다. 아니 수도권인데 무슨 호남이냐?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에 상당히 많은 호남 원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호남 보수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여론조사를 할 때 원적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응답자들이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조사업계에 투신했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원적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호남에 공을 들였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 이기면서 사실상 30만 표 이상 얻으면서 실제 표는 25만 표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남 보수가 지금 저는 전당대회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호남 보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당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호남에 대해 애틋한 당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누구와 공감대가 형성돼요?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된 내용인데 네. 예전에 제가 보면 원적지를 물어봤을 때 제 기억에는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원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또 뭐 정반대 분석으로는 60대 이상이 그래도 여전히 당원 비중으로 보면 41%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뭐 당대표 특히 이제 선거에서는 판세 자체를 뭐 이 정도 변화가 왔다고 해서 확 뒤집거나 이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 김윤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판이 뭐 뒤집어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네. 이전에 비교하면은 그 전까지와는 상황이 좀 다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 측이라든지 또는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 다소 이제 이전 지형보다는 유리한 지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이게 특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배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예를 들면 수도권 민심은 중도적이고 뭐 대구 경북 민심은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다소 이런 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대구라든가 이런 데 모여 있는 것이고 그 모여 있는 표심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랄까요? 같은 이제 덩어리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서라는 것도 뭐 그렇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요거는 공중전이라든가 다른 맥락이 더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하고 젊은 층의 경우에. 특히 젊은 층은 거의 지금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특히 특히 이준석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 분포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조직의 큰 덩어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상황을 좌우할 것이고 예.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공중전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뭐 안철수 의원 공격하고 이런 과정이 이 여론에는 좋게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하고 이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른바 이제 친윤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좀 선명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당원 비중을 가지고 저희 지금 유불리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흐름을 좀 짚어봤다고 하면은 이제 1차 투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또 결선까지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후보별로 확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1차 투표까지만 간다 그러면 결선까지만 간다면 2명 남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중간에 유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런 유출됐다라고 하는 설 이야기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컷오프 통과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은 넘지는 못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걸 보자고요. 앞으로 그러면 추세선을 보면 김기현 의원의 확장성, 안철수 의원의 확장성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의 확장성을 보면 천하람 위원장의 확장성이 저는 가장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원의 구성이나 또 하나는 김기현 의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외부 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분히 김기현 의원의 향후의 확장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Z세대나 여성이나 수도권 당원들은 앞으로 이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더 영향을 받겠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이 안철수 의원의 확장성은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천하람은 늘어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황교안 전 총리예요. 네네. 이게 특정한 어떤 종교의 이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정강훈 목사로 또 설명되는. 그렇다면 확장성이 큰 사람은 이런 수도권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준석 계를 통한 천하람 그다음에 종교 특성을 통한 황교안 후보의 확장성.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면 결국 2명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강 체제로 구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 어찌됐든 다른 두 후보의 표가 몰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투표를 안 하든가. 그렇죠. 네. 몰린다고 하면은 지금 뭐 1, 2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순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4명이 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조직화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뭐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선에 김기현, 안철수 2명의 후보가 올라간다고 하면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은 그 둘 중에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계산이고 네. 뭐 천하람 후보 지지한 사람들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찍으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 찍을 것이다 이제 이런 계산인데 네. 물론 100% 그렇게 될 것이냐는 이제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 지지하는 분들도 별로 이제 김기현 의원 특히 장제원 의원 등의 윤핵관들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지하는 층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거든요, 감정이.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근데 경향상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순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러나 어쨌든 4명의 후보가 겨루는데 결선은 안 치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명의 후보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표를 분산하게 그렇죠. 되니까. 각각의 조직표를 갖고 네. 싸우는데 김기현 후보가 50% 넘어가지고 결선이 없다라고 가긴 어렵고 다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1위를 뭔가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이미지 대세론을 붙잡고 가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한순간이라도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뭔가 1위를 내줬다. 그게 여론조사든 컷오프 결과든 또는 결선에 진출할 때 스코어든 이걸 내줬다라고 하면은 사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세를 믿고 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순위가 그래서 계속 중요한 어떤 이 부분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제 분석에는 네. 결선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안철수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김기현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김기현 플러스 한교안에 여기에 뭐가 붙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이 붙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천하람 위원장을 지지하던 표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예요. 상당히 안 특히 좋죠. 같은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그 고리 깊은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영향을 받는 당원들이라면 쉽사리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 변수를 생각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윤심이 실려 있는 후보 쪽의 영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결선이라든가 이런 몇 개 이제 이게 없는 상황에서 예. 그냥 안철수 의원이 나왔는데 신 이준석에 가까운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 지지할 수 있느냐 그건 없죠. 아마 예. 투표를 다 포기할 것인데 예. 근데 결선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1차 투표에는 내가 참여를 했는데 2차 투표도 그럼 예를 들면 포기할 것이냐. 예. 이건 이제 당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여기서 전략적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또 생기거든요. 네. 이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계 이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찍긴 찍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은 있겠죠. 두 분의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죠, 결과는. 그런데 그 배종찬 소장께서 앞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 오늘 조사에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9%로 각각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직전 조사 대비 그런 것이고 이 숫자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한국갤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이 30%대 초반 그리고 부정률이 60%대로 간 것은 지금 2달 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길게 보면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긍정평가 이후로 이 답변한 사람들이 꼽은 이제 요인을 보면 외교 16%, 공정, 정의, 원칙 9%, 노조 대응 7%, 결단력, 추진력, 뚝심, 또 국방, 안보 등이 5%, 경제, 민생 4%, 주관, 소신,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변화, 쇄신 이게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 이게 17%, 외교, 독단적, 일방적 12%,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여당 내부 갈등, 당무 개입 5%, 소통 미흡 4%, 발언 부주의, 공정하지 않음, 통합 협치 부족, 전반적으로 잘못했다, 검찰 개혁이 안 됨, 서민, 정책,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3%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오른 37%였는데 민주당은 3%포인트가 내린 31%로 집계가 됐고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3%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배수찬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예, 요약 분석을 해드리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올 들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32%라는 것은 이러다가 다시 3%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29%로 이제 20%대로 접어드는 것은 또 다른 위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임기 2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던 국면인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더 안 올라가 그럴 때는 M 여중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안 들어오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37, 8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한 40% 안팎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은 결집한 거라 그랬는데 왜 빠지지? 네. 이건 뭔가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인은 네. 뭐 긍정평가 이유는 어떻고 저쩌고 부정평가는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국힘 전대 파장입니다. 이게 당원들도 우지권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당원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삐그덕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뭐가 빠지냐면 대통령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륙주가 빠지는 겁니다. 대구, 경북,
또 60대, 70대 이상 또 주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대구 가면은 당원들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주변 취재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버텨야 되는데 웃잡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가적인 감정을 그걸 갖고 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만든 요인이지만 네. 거기까지는 뭔가 뭐 특별한 맥락이 있겠지 내지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횡포가 더 큰 부분도 있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거겠죠. 지지층들이.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안철수 의원까지 어쨌든 이 사정권에 넣고 이건 대통령이 거의 직접 나서 가지고 때린 모양새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앞에 나서 갖고 막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구박을 하는 바람에 네. 그 좀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간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어쨌든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이 뭐랄까 약점이 되다 보니까 뒤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가 대통령실에 이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 논리였고 네네. 실제로 대통령이 아니면 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내가 그렇죠. 단이라도 안 했을 것이다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연속 2번 나경원 전 의원에 더해가지고 안철수 의원까지 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는 걸 볼 때 이건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게 만든 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도 이거는 대통령에게 경고 신호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네. 없어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도 저는 몇몇 만나봤더니 당원들을 많이 자극한 것이 그 당비 300만 원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양가적 감정.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또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러면 당비 이야기는 이건 아닌데 그냥 담배 300만 원 내면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 네. 전 대표가 바로 반격을 한 게 나도 대표할 때 200만 원씩 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버리는 거죠.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같이 다니면서 지금 힘을 또 다시 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또 작용할지 이것도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모습을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번에 주저앉았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진 찍는 게 좋은 일인가? 저는 좀 의문도 있습니다. 표정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짝 네. 웃은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글쎄요. 그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두 차례나 출석을 한 상황이 됐는데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민생의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이제 소환조사 이번에 혼자 또 나간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여론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조금씩 여론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대응도 하고 또 여론상의 대응, 여론의 대응도 하고 여론 대응도 전개해 나가면서 또 여론의 변화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프레임은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밝혀내고 또 구속 이렇게 가겠다라는 상황일 테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 명도 민주당 의원이 동반 참석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결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어도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건 어디 가지나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으로 가자라는 이제 프레임 전쟁이 더 고차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죠. 네. 김 대표님과 이 얘기에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55클럽이라고 해서 곽상도 전 의원 기소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뇌물 혐의에 관해서 무죄 판결 받는 것 보고 굉장히 젊은 층이 분노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와도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판단한 내용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자체를 뭐 부정했다기보다는 네, 그건 뭐 인정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김만배 씨가 뭐 돈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뭐 대목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돈을 주기로 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거는 직접 얘기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전문 진술에 불과한 것도 있고 전문의 전문인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대목은 증거 능력이 있지만 이 대목은 이것만으로 증거 능력이 안 된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예를 들면은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대목이 사실은 수사의 근거가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목을 앞으로 그러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게 새로운 쟁점이 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50억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그대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그대로 준다기보다는 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발언의 증거 능력의 문제인 것이고 아마 검찰은 이거 외에도 유동규 뭐 전 본부장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진술이 있다 이렇게 보강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된 수사, 예를 들면 55 클럽과 관련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많이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에 상당히 또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격화되는 상황이 있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2차 조사를 11시간 만에 받고 조사가 끝났다. 이런 소식이 좀 방금 속보로 또 들어왔네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어요. 민주당 주장이 깨졌다. 논리가 깨졌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게 워낙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뭐 정치권에 뭔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저는 이제 확대 파장 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이게 상응해서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된 이 파장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저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 판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공소시효 이전 것은 다루기가 어렵다. 판결 내리지 못한다. 그런데 공소시효 이후에도 발생한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계좌를 위탁한 정도냐 아니면 주가 조작에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됐느냐 그 부분도 지금 명백히 안 밝혀졌거든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재판부도 뭐 곽상도 건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치밀한 수사가 될 때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결과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섣부르게 입장을 냈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단정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지만 판결문이 언론에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판결문은 뭐 곧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일부 나온 보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뭐 현장에서 이제 판사가 이 선고하는 것을 다 뭐 들어서 뭐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판결문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마다 지금 이 판결에 이 나온 선고의 어떤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반응이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4개 나왔는데 이 시효가 끝난 걸로 판단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건 하나고 나머지 재판 과정에서 나온 3개는 여전히 연루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작전에 뭐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판결문을 보고 세세하게 반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거칠게 나가서 오히려 예를 들면 언론이 이 판결문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 대통령실 해명만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영부인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뭐 마치 뭐 첫 번째로 뭐 골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그럴 필요가 없고 순리대로 풀어가면 정말 문제가 없으면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좀 순리대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뭐 하여튼 그 1심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이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봤지만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근데 마치 주가 조작이 무죄가 난 것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앞으로 뭐 검찰에서도 단단히 벼러가지고 다시 또 재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뉴스의 배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년 전부터 사회